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됐네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명절 때도 저는 일을 하느라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는데요. 명절이 되면 저희 의료진들도 긴장을 합니다. 명절에 응급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요.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모르고 지내던 병을 발견하거나 가끔은 가족끼리 심하게 다투고 응급 상황에서 저희 과를 찾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가족이라고는 해도 참 남보다도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디 멀리서 그런 경우를 찾지 않아도 저부터도 저희 친정 엄마와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조금씩 골마가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도 있게 되었네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때 일은 아예 싹 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가정에 충실했던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집에 일어난 불행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다정한 어머니였어요. 물론 저보다는 남동생을 더 아끼고 사랑하기는 했지만요. 그런 제 동생은 제가 중학교 2학년이고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수련회에 갔다가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계곡에서 익사를 한 것이었어요. 동생이 죽고 난 이후에 엄마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운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막말을 해댔습니다. 동생이 죽은 원인에 대한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이게 다 소영이 너 때문이야. 준영이가 그렇게 누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네가 안 간다고 우겨서 준영이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거라고. 네가 옆에서 동생 지켜줬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이 악랄한 년, 나쁜 년. 그런 엄마를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동생을 잃은 슬픔을 채 가누기도 전에 저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말 엄마 말대로 제가 그 수련회에 따라서 갔다면 동생이 지금쯤은 제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괴로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저는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제 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아빠는 저에게 제 탓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영아, 준영이가 죽은 게 왜 네 탓이니? 준영이는 사고를 당했을 뿐이야. 준영이가 그렇게 간 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너희 엄마가 힘들어서 준영이가 그렇게 간 게 너무 힘들어서 무슨 변명거리라도 찾고 싶은가 보다. 참고 참아오던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외출을 했다가 돌아온 엄마는 울고 있는 저에게 또 모진 말을 했어요. 넌 왜 울고 있어? 뭘 잘했다고 울어? 소영이 엄마, 이제 그만해. 준영이 그만 보내주라고. 언제까지 준영이 때문에 소영이 괴롭힐 거야? 내가 뭘? 내가 소영이 제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노력을 해? 집안 꼴 엉망인 거 안 보여? 요즘 어딜 그렇게 밖으로만 놔두는 거야? 이리 와서 앉아봐. 대체 뭐가 문제야? 당신 요즘 외박도 자꾸.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동생이 죽고 난 후부터 저희 엄마는 집안일을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절에 간다고 하면서 외출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외출이 잦은 분이 아니었는데 외출이 잦아지더니 급기야 외박을 하는 날도 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기도하러 다녀. 우리 준영이 좋은 곳 가게 해달라고. 소영이랑 당신 건강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뭘 알아.
내 마음이 어떤지 뭘 아냐고! 그렇게 말하며 저희 엄마는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아버지가 위로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엄마가 어디에 가든 뭘 하고 다니든 아버지는 엄마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비워진 엄마의 자리를 저 스스로 채워야 했어요. 빨래도 혼자서 하고 배가 고프면 간단한 요리를 해서 혼자서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았지만 저는 집에 있는 것이 숨이 막혔어요. 얼른 어른이 돼서 독립을 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원하던 대로 의과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집에서는 2시간 이상이 떨어진 곳이라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기숙사에 처음 입주를 할 때 와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 기운이 별로 좋지 않다. 여기서 살지 말고 다른 기숙사 방 알아보자. 기운? 무슨 기운이 좋지 않다는 거야. 여기 전망도 좋고 빛도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1인실이라서 나는 너무 좋은데? 내가 다 알아본 게 있어서 그래. 엄마 말 들어. 엄마는 또 무작정 자기 말을 들으라고 했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제 기숙사에 와서 팥을 뿌리고 칼을 들고 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악귀야 물러가라. 우리 소영이한테서 떨어져. 물러가라.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엄마에게 몇 번이나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지만 어찌나 고집이 세던지 듣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가 정신병자라도 된다는 거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건 엄마 방식이야. 그러니까 토달지 마. 엄마, 그래도 듣기 싫어. 엄마 갈게. 이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그게 널 지켜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그냥 길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돌을 제 손에 소중하게 쥐어주었습니다. 당시 엄마의 행동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해서 엄마 마음이 편하다면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기면 안 됐던 건데 말이에요. 엄마 신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요구들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혼자 지내면서 학업에 몰두했어요. 과외도 하면서 돈도 벌고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에 인턴 1년을 마치고 응급의학과에 레지던트로 들어갈 때쯤에는 저 혼자 살 수 있는 방 2개짜리 작은 빌라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저희 엄마는 30이 다 된 저에게 선을 보기를 요구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결혼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거절을 했다가 정말 난리가 났던 적이 있네요. 엄마, 난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이번에는 엄마 말 못 듣겠어. 억지로 사람 만나고 그러는 거 내 스타일 아니야. 할 때 되면 하겠지. 아직 나 제대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누가 당장 결혼하라니? 그냥 만나만 봐. 너도 이제 20대 후반이야. 지금부터 만나봐야 30쯤에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엄마 말 들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난 싫어. 이게 정말... 너 왜 그래? 지금까지 엄마 말 들어서 잘못된 거 있어? 그냥 만나만 봐. 엄마 소원이야. 제발. 너도 만나면 마음에 들걸?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 나중에 어차피 걔랑 만나게 될 건데 미리 만나면 좋잖니. 제가 싫다고 해도 엄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소원이라고까지 하니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럼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소개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 때도 소개팅을 하자고 친구들이 말을 해도 절대 나가지 않았던 제가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20대 후반이 되고 나서야 남자를 만나게 됐던 것이에요. 저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정말 별 관심도 없어서 저도 모르게 무례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많이 불편하신가요? 네, 사실 엄마가 가라고 해서 나온 자리라서 좀 불편하기는 하네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사실 저희 엄마가 만나보라고 하셔서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통성명은 해요. 저는 땡땡 기업 다니고 있는 김명성이라고 해요. 네, 저는 이소영이에요. 듣기로는 의사시라면서요? 전공은 정하셨어요? 제 절친도 의사거든요. 걔는 응급의학과 의사인데. 응급의학과요? 네. 왜요? 저도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있거든요. 전문의 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지만 2년 정도 남았어요. 그 후에 전문의 시험 보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그 과로 정하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 사람은 생각보다 제 마음의 빗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편하게 말을 잘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었어요. 응급의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다 어린 시절 사고로 죽은 남동생 덕분이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쭉 늘어놓게 되었네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식사도 다 했는데 갈까요? 혹시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그 사람이 정중하게 묻기에 저는 그냥 연락처를 주고받고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날 저녁에 득달같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소개팅이 어땠냐고 물어댔어요. 어땠어? 애 괜찮지? 걔가 딱 소영이 네 짝이야. 엄마는 그런 줄로 알고 있을게. 아니, 엄마, 오늘 한 번 만나봤는데 무슨... 엄마는 다 알아. 2번, 3번 계속 만나봐. 걔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지? 뭐라고? 엄마가 명성 씨 엄마를 알아? 알지. 그분이 그랬어. 내 딸이랑 자기 아들은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엄마, 그게 무슨... 늦었다. 쉬어. 또 연락할게. 저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퍼뜩 이해가 가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엄마로부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날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그 사람과 가라고 레스토랑을 예약해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 장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건 그 남자뿐이더라고요. 본인도 당황스러웠다면서 흥분한 제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대처하는 그 사람을 보니 왠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줘서 편하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도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저희 엄마가 무작정 약속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서 저희 둘을 만나게 했지만 얼마 후부터는 둘이서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실을 안 저희 엄마가 통화를 해서 기뻐하셨습니다. 너희 자주 만난다며? 그것 봐. 엄마 말이 맞지? 너희 둘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엄마,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다니. 아니야. 잘 만나보라는 이야기야. 근데 엄마, 어디야? 왜 이렇게 새소리가 많이 들려? 집 아니야? 응, 엄마 산에 왔어. 아이고, 내가 깜빡하고 밥을 안 했네. 끊는다. 엄마! 제가 독립을 한 후로 집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엄마는 더 바깥으로 나돈 모양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아예 자포자기를 하신 듯 했습니다. 너희 엄마, 나도 포기했다. 어디서 일도 하고 돈도 버는 모양이야. 그런데도 아빠한테 가끔씩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엄마 표정 밝아진 거 보면 내가 뜯어 말리지도 못해. 엄마, 이상한 데 다니는 건 아니겠죠?
왜 목돈이 필요하대? 아이, 그건 아닐 거야. 우리 딸, 걱정 마. 엄마는 내가 케어할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는 게 최선 아니겠니? 그동안 많이 힘들어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엄마가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지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못했어요. 남동생이 죽고 난 이후에 그렇게 활력이 있는 엄마의 모습은 본 적이 없었으니 그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가 주선해줘서 만난 그 남자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조만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됐을 무렵에 캠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캠핑하고 거기서 불 보며 멍 때리는데 재미를 붙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캠핑을 한다고 신나서 갔는데 밤이 되고 불을 피우고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잠시 사라졌다가 평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켜고 손에 반지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소영아, 우리 결혼하자. 나 많이 부족하지만 너 평생 아끼고 사랑할게. 그때 분위기도 그렇고 만난 지 시간도 꽤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되기는 했어요. 일륜지대사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고민하는 걸 눈치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가 뭘 걱정하는지 다 알아. 그래도 그런 고민들 나랑 함께 이겨내는 거 어때? 나 믿어줘. 그 말에 저는 일단 반지와 꽃다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수많은 잡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인 건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다음날 저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소영아, 너 청혼 받았지? 엄마,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지. 엄마는 다 알아.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 주말에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너 어때? 시간 되니? 상견례를 벌써요? 쇳불도 당긴 김에 빼라고. 얼른 진행하자. 엄마가 예약해 둘게. 아니, 엄마, 끊어. 엄마 바빠. 엄마 너무 기뻐, 소영아. 저희 엄마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뭐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그 시기에 제가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시기였기에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한 달 남겨둔 시점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는 예비 시모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엄마는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설명하느라 바빴어요. 좋은 분이야.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지 몰라. 엄마의 말에 아빠가 대답하셨습니다. 당신 친구들이랑 아예 연락 끊어서 걱정했는데 그 사람만 만나서 나도 궁금하긴 했어. 근데 좀 늦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조급해? 조금 기다리면 되지. 엄마는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지금 30분이나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지. 이 사람 참, 기다려. 저는 그때부터 조금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맹목적으로 한 사람만 만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한때는 엄마가 미워서 혼자서 살고 싶어 했지만 제가 모르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잠시 후에 화려하게 치장을 한 예비 시모와 당시 예비 신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늦게 왔는데도 사과는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예비 시모를 보자마자 반색을 하며 먼저 인사를 했어요. 어머, 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시장하시죠? 일단 음식 먼저 주문해요. 다들 일찍 오셨네. 그럴까? 그럼 음식 먼저 고릅시다. 정말 이상하리 많지 거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과할 정도로 예비 시모에게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던 예비 시모가 말했어요.
여기가 음식이 다 마음에 안 드네. 여기 뭐 스테이크 같은 거 파는 데 없나? 그러자 저희 친정엄마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스테이크요? 여기는 한정식 집인데. 어쩌지? 제가 검색해 볼게요. 그런 친정엄마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바로 검색을 하고 근처에 스테이크를 파는 양식 레스토랑으로 전화를 해서 바로 예약을 잡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와 저희 친정엄마의 관계를 밝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가 원하던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엄마랑은 얼마나 알고 지내신 거예요? 너희 엄마? 이제 10년도 넘었지? 아마? 아, 오래되셨구나. 엄마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묻자 싫은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너 무슨 지금 나 취조하니? 우리 나이쯤 되면 오다 가다 만나도 친해지고 그래. 뭘 그렇게 따지니? 네? 아니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 엄마가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랑도 연락을 끊고 명성 씨 어머님만 만난다고 들어서요.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랑 뭘 연락을 해? 좋은 사람만 한두 명 곁에 두면 되지. 근데 지금 상견례 자리 아니야? 너 의사라며. 우리 아들 사업 시작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도 명문대 나왔고. 뭐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 그래? 그러자 저희 엄마가 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요, 믿지기는요. 우리한테 과한 사위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모두가 그 상황이 이상했는데 저희 엄마와 예비 시모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예비 신랑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보였습니다. 저와 저희 아버지만 애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스테이크가 맛이 없다며 핀잔을 늘어놓더라고요. 아우, 싸구려네 이거. 질기고 맛도 없고 못 먹겠다. 아무튼 우리는 예단은 따로 안 받고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소영이 엄마한테 이미 말해둬서 오늘은 뭐 서로 얼굴이나 보자고 만난 거죠. 예식장은 저희가 예약할게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예식장을 벌써요? 왜요? 어차피 애들 결혼시킬 건데.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할 말 끝났고 바빠서 가봐야겠네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럼 결혼식장에서 봬요. 그렇게 자리를 뜨는데 저희 엄마는 쪼르르 배웅을 나가시더라고요. 아빠와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엄마가 이상한 것 같다. 왜 저렇게 쩔쩔매는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남이 보면 저분 시중 드는 것 같아 보이겠어요. 그날 저는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닌 본가로 함께 가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화를 했지만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제 집으로 갔습니다. 당시 예비 신랑이던 남자친구는 일 때문에 바쁘다며 저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오만 상상을 다 했습니다. 꿈까지 뒤숭숭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나는 아무래도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사실 너희 어머니와 우리 엄마의 관계도 의심스럽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후에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앞으로 다가온 전문의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몇 주 후에 시험이 끝났고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 친정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소영이 너 시험 끝났지? 응. 왜요? 드레스 보러 가자. 나와. 드레스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명성 씨랑 결혼 안 하기로 했는데?
너야말로 무슨 말이야? 지금 예식장까지 다 예약해두고 오늘 청첩장도 보냈어. 뭐라고요? 그걸 왜 당사자인 제 상의도 없이 한 거예요? 엄마, 나 결혼 안 해. 소영아,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너 이 결혼 안 하면 제명에 못 죽어. 일단 드레스 보러 와. 엄마가 이렇게 빌게. 제명에 못 죽는다니. 엄마, 그게 다 무슨 해괴한 소리야.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왜 그래 정말? 너 안 오면 내가 그냥 드레스 골라 놓을게. 일단 너는 2달 뒤에 결혼식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소영아, 시험 잘 봤지? 내 문자 못 봤어? 문자? 난 다 이해해. 네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근데 우리 결혼은 해야지. 아니, 이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야? 난 당신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이제 와서 왜 이래? 나 지금 사무실 계약하느라 정신 없거든? 나중에 이야기하자. 끊을게. 정말 누구와도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청첩장까지 돌렸으니 이를 어째야 하나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빠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빠도 엄마가 청첩장까지 돌린 사실은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돈 1억을 가져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엄마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빌라를 팔아치우고 그 돈 1억을 네 예비 시모한테 준 모양이더라. 그쯤 되니 저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모가 요구한 예단비 1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저희 엄마가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제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난 이 결혼 절대 못해. 알죠? 전 정말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엄마가 뭐하고 다니는 건지 좀 알아봐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당이 안 돼서. 그래, 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쁠 텐데 너 할 일 해. 아빠, 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빠만 믿을게요. 그리고 저는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불도저처럼 저의 결혼을 밀어붙이는 엄마를 말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휴식 시간이라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갔더니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환자 2명이 실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자를 확인하고 저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저의 예비 시모였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얼굴과 팔에 철과상과 바지 밖으로 피가 나올 만큼 다리 부분에 심각한 외상이 있는 걸로 보였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본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많이 입으시는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무슨 영문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환자이기에 저는 환자 상태를 봐야 했습니다. 의식이 들었는지 저를 보고는 의사를 바꿔달라고 난리를 피웠어요. 네가 여기 왜 있어? 다른 의사 불러와! 다른 의사분들도 같이 오신 환자분 보시느라 정신 없으세요. 일단 바지 먼저 찢어야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제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팔에 힘이 없어서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피와 살이 엉켜있는 몸빼 바지를 조심스럽게 가위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다리 전체에 용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보다 더 놀란 건 바지 안쪽 주머니에 있던 수첩이었습니다. 뭔가 그 수첩 안에 제가 품고 있던 의문들이 풀릴 증거들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첩을 제 주머니에 넣어두고 응급시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이 환자들 긴급 체포 중에 도망치다가 무작정 4차선 도로에 뛰어들어서 아무튼 심각한 건 아니죠? 네, 일단 상처 부위 봉합은 했고
다른 전문의분들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근데 무슨 죄로... 상습 불법 도박꾼들이에요. 저희가 병원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괜찮죠? 도박이요? 그제야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환자들을 다른 과 선생님들에게 보내고 난 이후에 제 당직실로 들어가서 예비 시모의 바지춤에 있던 수첩을 열어봤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에요. 그 안에 저희 엄마에게 요구한 돈과 어떻게 하면 저희 엄마를 저를 믿기로 해서 꼬드긴 증거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어찌나 꼼꼼하게 적었던지 그걸로도 죄의 증거가 충분하더라고요. 보면서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에게 가서 그 수첩을 주며 사기로도 고소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습니다. 언제 왔는지 저희 엄마가 병실에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예비 시모, 아니 그 사기꾼은 저희 엄마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창군님이 시켜서 한 일이야. 내가 원해서 도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나 믿지? 그럼요. 저희 딸 살려만 주세요. 제가 돈도 드리고 정성으로 빌었으니까 저희 딸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당연하지. 그리고 결혼을 해야 돼. 우리 아들이랑 결혼까지 해야 네 딸이 화를 면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병실로 들이닥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목숨을 가지고 우리 엄마를 협박해? 이 사기꾼년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엄마 세뇌시켜서 얼마나 괴롭힌 거야? 제가 그렇게 외치자 저희 엄마가 당황해서 제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데? 너 왜 그래? 당장 사과해. 엄마는 어릴 때 제 남동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간 이후로 소시오패스 같은 사기꾼을 알게 되어서 그동안 저를 위해 모든 걸 갖다 바친 겁니다. 저는 저를 보고 당황하는 엄마를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내며 말을 했어요. 엄마, 저 여자 사기꾼이야. 엄마 속이려고.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고. 날 이용한 거라고. 엄마, 정신 차려. 그게 무슨 말이야? 소영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날 속일 리가 없어. 그러고 있는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경찰이 들어와서 그 사기꾼의 범죄 행각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여자가 따님 살리려면 돈 내놓으라고 했죠? 이 여자 똑같은 사기 전과도 있고 도박 전과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는데 이제야 증거가 다 잡혔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딸이 의사 된 것도 다 저분이 기도해준 덕분인데. 엄마, 그게 왜 저 사람 덕분이야? 내가 밤낮 없이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해서 이룬 거야. 제발 정신 차려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주 모시듯이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사기꾼 여자는 저희 엄마에게 말했어요. 저것들 다 악귀야. 네 딸 죽이려고 온 거라고. 내 말만 들어. 알았지? 나 없어도 결혼은 진행해.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당신 사기치다 못해 이제 완전히 돌아버린 거 아니야? 감옥에나 쳐 들어가.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경찰의 제지로 엄마와 함께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엄마를 진정시키고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아빠가 놀라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아니, 당신 어디 갔다가 소영이랑 같이 오는 거야? 여보, 정말 이상해. 그 사람이 사기꾼이래. 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사람 믿고 갖다 바친 세월이랑 돈이 얼만데. 여보, 이거 꿈이지? 꿈 아니야. 나도 다 알아봤어. 그 여자가 장군 모신다고 했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나랑 둘이 비밀이라고 했는데? 당신 말고도 사기당한 사람들이 있더라. 내가 그 사람들 만나봤어. 이거 봐. 그리고 저희 아빠가 핸드폰에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저희 엄마와 같은 피해자가 사기꾼 여자에게 협박을 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에게도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할 거라고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영상을 다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보고 난 이후에야 저희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말리며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소영이 엄마. 난 그냥 절이나 다니는 줄 알았지.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그 말에 엄마가 울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쳤었어. 나는 준영이 가고 나서 우리 소영이한테도 나쁜 일이 생길까봐. 이 여자 절에서 만났어. 나한테 접근해서 내 사연 들어주고 위로해주더니 내가 그럴 시간에 소영이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고 엉엉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 엄마 품에 안겨서 저도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한때는 바깥으로만 놔두는 엄마를 오해하고 있었고 그게 다 저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알고 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끌어안고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네요. 그리고 엄마는 겨우 눈물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기꾼 모자 내가 깜빵에 쳐넣을 거야. 소영아, 못난 애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럼 엄마, 마음 약한 엄마 이용해 먹은 그 사기꾼이 죄인이지. 엄마는 아무 죄 없어요.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엄마, 나도 엄마 오해했어.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살갑게 엄마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난 도망치기에 바빴어.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그렇게 오해를 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은 사업은커녕 평생 지 엄마 등골 빼먹으며 백수 양아치로 살던 놈이었더라고요. 지 엄마가 사기치는데 도움도 많이 줬고요. 저희 가족은 두 사람을 모두 사기죄로 민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날아가고 얼마 후에 제 병원으로 그 인간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처음 엄마가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고 있어서 저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밖으로 나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경찰서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저벅저벅 저희 앞으로 걸어오더니 반협박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소송 취하해. 안 그래도 우리 감옥 가게 생겼다고. 소영이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그 말에 제가 분노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야. 이 사기꾼 참년아. 네가 나 종년처럼 부려먹은 세월, 협박해서 뜯어먹은 돈, 그거 나 다 보상 받을 거야. 너 감옥 보내고 돈도 다 되돌려 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어디서 날 또 속여 먹으려고. 소영아, 경찰 불러. 그러자 그 사기꾼 여자가 냅다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엄마,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나 좀 이해해줘. 나도 빌어먹을 우리 아들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고 그랬어. 나도 피해자야. 그러자 그 사기꾼 아들놈이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피해자야? 내가 피해자지. 엄마 때문에 나도 연기하느라 힘들었다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땡땡병원인데요. 사기 도박 범죄자가 이렇게 밖에 나돌아다녀도 됩니까? 구속수사 안 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 사기꾼들 눈앞에 두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희 신분의 위협이에요. 제가 그렇게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소송과 재판 끝에 두 사람은 사기죄와 상습 도박죄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이 후련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죗값을 받게 되는 걸 보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당시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저희 친정엄마도 그날
정말 기뻐하셨네요.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소영아, 엄마 이제 허튼 짓 안 할게. 엄마, 이제 나도 엄마랑 자주 시간 보낼게요. 그래, 그래. 소영이 아빠, 그동안 나 없이 혼자 힘들었지? 미안해. 그 말에 저희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아이, 그럼 힘들었지. 뭐 말이 통해야 말이지. 이제 치료 잘 받고, 나 맛있는 밥 좀 해줘. 그 말에 엄마가 웃으시며 진수성찬을 차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 틀어져 있던 저희 가족이 늦었지만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엄마는 우울증 치료를 잘 받으시고 지금은 더 이상 약물 치료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같은 병원 의사와 결혼을 하고 손주를 안겨준 게 엄마의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네요. 우리 손주 보면 엄마가 아무 걱정이 없어. 아이고, 귀여운 것. 엄마, 이제 행복하지? 당연하지. 우리 똑똑한 딸의 듬직한 사위에 좀 귀찮지만 내 편인 네 아빠에 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우울해하고 있겠니? 이제 다 나았어. 고마워. 그 말에 저희 아빠가 뾰루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찮아? 아니, 내가 귀찮아? 참나.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갖게 되기까지 저희 가족에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어릴 때는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 주기적으로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저희 친정 엄마가 아이를 키워주셨기도 하고요. 지금 남편은 같은 대학병원에 다니는 정형외과 의사예요. 저와 자주 부딪히는 일이 많다 보니 싸우는 일도 많았는데 그러다가 정이 들어서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기꾼 여자는 여전히 감옥 신세를 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나오게 된다면 제발 갱생해서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